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금 민주당의 야권 통합 노력이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더 큰 민주당을 전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 큰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민주당의 야권 통합특위위원이 오늘 구성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당의 야권 통합특위를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세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열 것을 선언합니다. 통합 대상은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면 물론이고 현재 정당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모든 개인과 정치 세력 또 시민사회 세력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야권 통합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며 또 서로 간 차이가 작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 분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폭넓게, 더 치열하게 모든 논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화쟁 또는 화의구동의 정신으로 대승적 토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원칙은 다름을 극복하고 같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옳다고 우기기보다는 때로는 한 걸음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권 통합을 이루는 마지막 충분 조건이 바로 민주당의 헌신과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만 보고 도탄에 빠진 민생만을 생각하면 그러면 큰 길이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큰 뜻을 가지고 큰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정의와 복지를 통해서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국익 추구. 바로 이것이 민생진보의 정신입니다. 특히 중국 방문은 동아시아의 평화 기반 재구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한중 관계 발전 그리고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7월 6일 더반에서 결정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대해서 중국의 마지막으로 평창이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총수 집계가족 118명이 가진 상장사의 주식평가액이 53조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1년 만에 13조 원이 가만히 앉아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비가 모두 9조 6천억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재산 증가가 있었는데 재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브랜드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재벌들은 자기들이 의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이나 투자 이런 것들도까지도 소홀히 하면서
오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도 좀 나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계를 좀 보면 30대 재벌 계열사가 2006년에는 500개였는데 금년에는 1087개로 늘어났는데 사흘에 한 개꼴로 회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재벌 총수 2세들, 3세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비상장 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룹 전체가 일감 몰아주기에 올인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방식의 편법 상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재벌사 직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총수 가족 배만 빌려주는 이런 꼴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있어서 중소기업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고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재벌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는 제2의 SSM으로 불리우는 MRO, 소모성 자재대행뿐만이 아니고 빵집, 피자집, 커피 전문점, 중고차 매매, 심지어 꽃집에까지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벌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고 국회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파업 근로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 방자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벌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당의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또 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정부의 승인 없이 중소상인들의 업종을 인수하거나 확장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이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은 1972년 남북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7.4 공동성명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통일 원칙을 천명했던 이 7.4 공동성명은 역사적인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14 정상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한은 획기적인 화해협력과 교류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이 같은 성과는 모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착잡한 현실입니다. 엊그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7월 1일 민주평통 15기 출범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발언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문제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지난 60년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의 문제는 결국 대화밖에는 풀 길이 없다. 대화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게서라도 이 대통령이 이것을 이 진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표현처럼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려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압박 조치였던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북한의 식량위안 해소를 위한 대북 식량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 남북 당국 모두 상호 비방 중상을 금지한 실사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민주희망 연대 2기 발대식에 손학규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국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희망 연대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선도해보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신연대 민주희망연대 1호로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바로 새겨놓는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표 대표께서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재벌의 오만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정책적인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보여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내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특별기구,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재벌기업 총수들은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당사자들을 내세워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월급 사장을 내세워서 재벌 총수는 그 뒤로 숨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지배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또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법제화 시켜야 한다. 또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상속증여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른바 상속증여세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꿔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과거에는 전환사차다 뭐다 해서 편법으로 2세, 3세 상속을 해오던 것을 포괄주의로 이제 그물을 쳤습니다만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신종, 변종 편법이 등장한 것이 바로 MRO입니다. 아들, 딸들에게 회사를 만들게 하고 이게 입감 몰아주기를 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편법 증여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마저도 이 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배구조의 개선, 상속 증여의 증여세 개선, 개혁 등을 보관하는 재벌개혁을 다루기 위한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벌 대기업을 창업한 1세들은 개척정신과 함께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근데 물려받은 2세, 3세, 4세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목길로 세계화. 해외로 세계화. 우리는 민주당과 또 저 역시 재벌 기업이 더 크고 더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대는 어디냐? 해외입니다. 해외로 커나가야지 왜 골목길로 파고드는 겁니까?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대로 빵집, 꽃집, 떡집, 커피, 중고차 도대체 벌목의 대지에 나오듯이 메뚜기가 가을 추수기 이 벌판을 휩쓸어 버리듯이 도대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식당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국회에서의 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크게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자 이 말씀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당의 강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19조는 경제 민주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정권 잡을 때도 제대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 헌법 조항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을 합니다. 그런 성찰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에게 집권에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바로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민주화 시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의 강령에, 정책 강령에, 현재 정책 강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선언적 수준이고 대단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 119조에 규정한 대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정책 강령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님들과 수납대표, 김대표 대표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강령 개정을 관철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목, 비방, 도발하는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제 말씀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북측은 연일 남한의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일부 전방부대의 북쪽 리더에 대한 호전적인 구호를 사용한 것과 또 예비군 야전부대에서 표적지를 사용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 더 심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합니다. 우리 남측 기업인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저 재산이 어떻게 될까? 또 만약에 북한이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과거에 합의된 내용이나 또 우리 기업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의 발언을 뒷받침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고 구체적인 조치 지금 취하지 않으면 아마 실기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금강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6월 19일 정부가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나섰던 것은 성과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2년 이상 동결된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 파국을 막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남북 양측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지난 5.24, 5월 24일, 작년 5월 24일 이 대북 5.24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가 이 대북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이제 북한의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북의 식량난 해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또 신뢰를 깨트리는 이런 일을 그만두시고 당장 국민 불안한 상황을 확실한 발언에 대한 뒷받침으로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용 정책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확고한 우리 당의 정체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들 특히 민주개혁 진영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홍익대가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짓을 대학이 그대로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학생들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정건홍성이 용역회사의 잘못인데 학교만 덤태기를 썼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감정입니다. 어쨌든 청소 노동자들이 일했던 것은 용역회사가 아니고 홍익대학입니다. 또 홍익대학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썼던 것 아닙니까? 대학이 자기들은 무관한 듯 오히려 피해자인 듯 소송을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성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즉각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야권 통합특위 구성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 의회의 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통합특위는 야권의 통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의회 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야권 통합특위는 활동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8일 금요일날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첫 번째 통합특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 원로 분들을 찾아뵙는 활동 등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적 인사들을 찾아뵙고 이 야권 통합특위 활동에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반 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토론회 또 원탁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드리면 내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특위가 그동안 준비했던 비정규직 그 대책을 마련한 그 안을 보고하고 전문가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이런 그 당사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7.4 공동성명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남북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한 합의입니다. 이것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트릴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강산 피격 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그리고 수구 보수 매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 흐름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방해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은 막지 못하고 한반도 불안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북 압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동참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트릴레마에서 벗어나려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즉각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른바 귀대기로 녹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 작성한 녹취록이 흘러나간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경찰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선교 의원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선교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그때 출국했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도 경찰의 현장 조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당시 국회의장이 경찰을 불러들여서 지문 감식을 한다는 등 난리법석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박기태 의장의 태도는 형평을 잃은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실을 도청한 것이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간 일에 비해서 가볍다는 것입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국회의장의 태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청이라는 중대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선 박기태 의장께서 지금이라도 경찰의 현장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의 현장 수사를 허락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경찰한테는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경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한선교 의원과 한나라당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은
남의 일 말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이번 도청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가장 큰 그리고 1차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성교 의원으로 하여금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케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 분명히 밝혀집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아직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양 측이 동반 사퇴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최저임금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OECD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60%입니다. 현재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26%에 불과한 4,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려면 한 푼도 쓰지 않더라도 8시간씩 300일을 일해야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OECD 회원국답게 평균임금의 50%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해 가야 합니다. 정부 쪽에 또 관계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 7.4 공동성명 발표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전을 얼어붙은 관계로 전락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실제로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대화 재개의 전제 요건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25 한국전쟁이 남침전쟁이었고 또 1.21 청와대 무장공비 습격 사건도 있었고 83년도에는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우리 국무위원급들이 17명이나 순사를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그 사건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있어야돼도 남북 간의 대화로서 한반도의 무력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 1주년이 넘어갔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북한에 진출된 우리 기업 800여 기업만 완전히 도산을 시켰지 북한으로 하여금 무슨 태도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렇게 대북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북정책의 수행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야당의 요구라도 좀 받아서 7.4 공동성명 발표 39년이 된 오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기조전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요즘 원칙 있는 햇볕정책 발언 이후에 도하신문에서 민주당에 마치 종북 세력이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처럼 비판과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당원들이 과연 햇볕정책이 수정이 되는 것이냐 또 햇볕정책 논란을 가지고 당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원칙 있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야기는 햇볕 정책에 대한 본질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의 총극이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원칙이 하나라도 훼손이 되거나 빠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햇볕 정책이 아닙니다. 원칙 있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햇볕 정책이지 원칙 있는 햇볕 정책과 원칙이 없는 햇볕 정책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한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햇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바도 없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옹호한 바도 없습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의 비핵 문제는 육자회담으로 해결하고 그 외의 다른 대북 관련 사항을 햇볕 정책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눈 감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변명 저변명으로 육자회담 재개를 지금 사실상 거부를 하고 육자회담 중단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제사회 이론으로서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과 같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북한의 자극과 반발만 일으키는 그런 법을 통해서 인권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동포에게 먹는 쌀을 주고 아파 죽어가는 동포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바로 인도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은 단호히 북한 핵 개발도 거부를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이지 또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했고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도 했고 대화를 통해서 인권사항의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마치 햇볕 정책의 원안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한다면 거의 마치 종북 세력인 것처럼 민주당 내에는 종북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무조건 북한만을 옳다고 옹호하고 비유하는 친북 세력도 없습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터보 냉동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인부 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정을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은 자기 힘으로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참배를 당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의 단칸방에서 홀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생계를 꾸려가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이 아르바이트에 나서다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 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KBS가 최근에 방송한 이 6.25 특집 다큐 전쟁과 군인이 친일 찬양 방송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 방송과 또 광복절
그 이승만 다큐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방송의 중단을 요구했던 광복회에 대해서 KBS의 답변이 더 큰 반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KBS는 답변을 통해서 백선엽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앞 세대가 6.25 남침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는지 되짚어보는 데 있으며 이는 구한말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한 비극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광복회의 정신과도 그 뜻을 같이 한다면서 중단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KBS 답변은 과연 이것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광복회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하려고 했다면 KBS는 백선엽 씨의 만주군과 간도 특설 때의 독립군 박해 활동을 집중 조명해서 반민족 매국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방송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 씨 같은 친일파 출신 군인보다는 김홍일 같은 독립군 출신의 전쟁 영웅을 방송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백선엽 씨의 행적은 부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군사잡지에 실린 6.25 당시 상황을 보면 백 씨의 잘못된 지휘로 수많은 병사들이 사지로 내몰렸고 미군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5.16 군사정변 때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 이후 한국군 파벌을 형성해서 부패의 원상이 된 인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독조 시절에는 독재정권의 보훈인사로 장관 등을 역임합니다. 친일파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문제가 많은 백 씨가 현 시점에서 공영방송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민족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일 세력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타분한 편파 왜곡 방송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1차 대전 영웅 앙리 빼땡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1차 대전 때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2차 대전 중에는 나치와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포항 관련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분들이 일단 자살을 하고 있어서 일명 이걸 포항 괴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8명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발의하고 성매매 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법,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온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겉으로는 빚에 시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배경에는 돈에 눈이 먼 업주들, 이권을 둘러싼 폭력배, 사채업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공권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 경찰과 검찰, 법원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상납 검사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과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법 앞에 공정한 수사와 판결입니다. 각종 적대와 뇌물로 약자의 눈물로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들을 단속하고 엄벌해야 할 사법기관들의 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무역 조정 지원 TAA 제도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정부가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한미 FTA 그 비준의 속도감을 낼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무위의 공화당 간사인 그 오린 해치 의원은 6월 28일 날 기자들에게 그 재무위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미 FTA가 이제 재협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재협상을 했습니다. 재협상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한 결과도 지금 우리 쪽에서 그 더 많은 것을 그 얻어내지 못하고 미국 쪽에 더 많은 것을 준 그런 더 개약의 재협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원래 있었던 그 한미 FTA 그 독소 조항이었던 ISD 조항, 투자자 국가 제소, 그리고 역진 방지 조항, 내칙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시스템 등등 해서 잘못된 이 독소 조항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FTA가 미국 쪽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 이 재협상 부분이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빨리 이 재협상을 다시 그쪽에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을 놔둔 상태에서는 비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